354페이지 피시고요. 354페이지 피시고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과 관련된 건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사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크게 볼 거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사업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비과세 사업소득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분들은 세금을 안 대도 된다라고 되어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논밭의 임대소득.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일명 1차 생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 생산물이라고 하는 그 농어민 분들이나 뭐 이제 그런 분들 관련돼서는 세금을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소득.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주택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했을 때는 비과세고 2주택부터는 과세입니다. 당연히 2주택부터는 뭐여야 돼요? 과세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고가주택. 무슨 주택이요? 고가주택. 그래서 고가주택 그러면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비싼 집을 무슨 주택이라고 하세요? 고가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고가 자체가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래서 이런 거 많습니다. 뭐가 많냐면 요즘에 뭐 맨날 TV나 그런 거 보면 이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인데 막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막 걱정하세요. 그 세금 내는 건 집 팔아도 비싸게 팔아도요. 1가구 1주택은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 같은 거 볼 때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뉴스 만드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뉴스를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은 쏙 빼놓잖아요. 1가구 1주택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예. 근데 막 보면은 1가구 1주택 분들이 막 신경 써요. 뭘 신경 쓰냐면 아우 이거 팔면 지금 집값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팔면은 세금 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1가구는 상관없습니다. 2가구 이상이야. 그 2주택 이상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주택수 계산할 때는 거기 356페이지 보시면 요것만 좀 다릅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는요. 요거는 합산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거기 주택수의 계산 한번 보시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그럴 경우엔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명의 할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그래서 요즘에 공동명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동명의 할 경우에는 이제 지분이 더 큰 자. 그 다음에 동일할 경우에는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정한 사람 있겠죠. 그분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1가구 1주택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2주택자 이상들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농가부업소득. 그래서 농가부업소득은 뭐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여기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외의 소득으로서 연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그 다음에 전통주는 1200.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시면 조림 기간이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인 임목. 그래서 우리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 관련돼서도 이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어떨 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냐면 5년 안 된 걸 잘랐을 때, 그 다음에 5년이 넘는 거더라도 얼마까지만 비과세예요? 6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런 거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과거보다는 좀 덜 내는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6번에 보시면 법에 정한 작물재배업 10억 원. 그 다음에 어로 어업소득. 그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역과 내수면업에서 발생하는 5천만 원 이하. 근데 저희 시험에 이런 거는 잘 내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 지문에 잘 써놨는데요. 뭐는 외우셔야 되냐면 3%. 그래서 거기 357페이지 사업소득에 저는 요거를 인적 용역이라고 하는데 몇 프로 있으세요? 3%. 그래도 요 3%를 일명 뭐라 그러냐면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취업을 했는데, 우리 취업하면은 뭐 쓰셔야 돼요? 근로 그 계약서 써야 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은 3%야 아니면 3.3%야. 그러면은 내가 취업이 되기는 된 건데 뭘로 취업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프리랜서로 취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라고도 하고 이제 3.3%라고도 하는데 요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지방소득세 제외고요. 요거는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차이점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소득세는요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소득세의 10%만큼. 그래서 3%의 10%면은 0.3%예요. 그래서 3.3% 그러면은 지방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3% 그러면은 지방소득세가 안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지방소득세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지방소득 그 사업소득세도 연말정산을 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보험 모집인, 그 다음에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방문 판매인, 그 다음에 음료품 배달원, 요런 분들 중에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 그래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뭐 하도록 되어 있냐면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라 그래서 연말정산이 안 되는 건 아니세요. 그 부분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근로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주가 실기인데 그 실기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게 근로소득이에요. 100% 근로소득 관련된 겁니다. 실기 파트에. 그래서 저희한테는 근로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걸 무슨 소득이라고 하세요?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근로제공에서 받는 월급 같은 거,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법인의 주주총회에 의해서 상여받는 건데 요게 뭐냐면 성과급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해서 받는 거,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 아닌 거. 그래서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 정해놓은 거에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또 근로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359페이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그래서 기밀비, 교재비 이런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이런 것도 이제 세금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볼 건데요. 요거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출로 인한 이익. 요거는 뭐냐면 좀 규모가 큰 회사 가시면은요,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절이나 아니면은 무이자로 해서 빌려주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 이제 다니실 경우에 그 얻는 이익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내야 된다?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출하는 보험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그래서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해 줬을 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지금 학원에서 다산직업전문학교에서 보험 다 들어놨어요. 여러분들 관련된 보험. 참고로 보험 안 들면은 개강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줌으로 듣고 계신데 혹시 뭐 나오다가 아니면 나와서 다치는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에서도 우리 관련돼서 보험을 들어놔요. 왜냐하면 안 다치는 게 가장 좋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환급금,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임원퇴직 급여 한도 초과액, 그 다음에 공무원 수당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긴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360페이지. 요거는 진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60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비과세 근로소득. 근데 다 안 나와요. 시험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해져 있는 거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데요. 자가운전 보조금 잘 받으세요.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것도 들어갔어요. 자신의 차량에 임차 포함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차량을 회사 뭐에 썼을 때요? 업무에 사용했을 때. 출퇴근용 안 돼요. 그래서 회사 일에 썼을 경우에 국가에서 뭐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 또는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돈은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따로 받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회사 업무에 썼을 때 돈은 안 받고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나머지는 저희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없고 저기 361페이지 저희 시험하고 관련 있는 거 위주로만 볼 겁니다. 361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어쨌든 또 같이 봐야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식사 제공하는 거 관련돼서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들마다 이제 또 여의치 않아서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그 돈을 줄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뭐가 되는 거세요?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액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10만 원이 지금 10만 원 갖고 솔직히 한 달 식대가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뭐가 크니까요. 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월 10만원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죠? 출산 및 보육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육아수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5번 옆에다가 무슨 수당이라고 적어 주세요? 육아수당이라고 적어 주세요. 그래서 육아수당은 몇 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6세 이하.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6세는 만 나이입니다. 세법에서는 다 만 나이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계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되고 월 얼마 이내여야 돼요? 10만 원 이내. 그 다음에 배상금, 보상금 또는 위자료. 그 다음에 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이런 거는 당연히 세금 걷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산업재해 보상법, 그 다음에 뭐 실업급여 이런 것들은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그 국가 관련된 것들 있으시죠? 그 국가 관련돼서는 대부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등 근로소득인데요. 우리 외국 나가서 일하는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많았었죠. 뭐가 많았었냐면은 뭐 원양어선. 뭐 지금도 원양어선 타긴 탑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국외 건설 현장. 그래서 외국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면은 월 3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계세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안 내도 된다고요? 300.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로 이제 출장 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일반적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얼마까지 비과세예요? 거기 보시면 1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 여기는 중요는 한데 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안 외울 거냐면은요, 요 파트는 프로그램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그래서 좀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서, 이제 현 대통령 되신 분께서 만질지 안 만질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질 확률이 좀 높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시험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우리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데는 사무직이죠. 그래서 일반직이 아니고 무슨 직이에요? 사무직이잖아요. 이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도라는 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포괄임금제도가 뭐냐면은요, 포괄임금제도가 뭐냐면은 야근수당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한 달 동안 몇 시간 일할 거야, 야간에.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무직들은 포괄임금제도이다 보니까 야근을 해도 돈 못 받는 경우들이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생산직은 대부분 포괄임금 제도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기본급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장 근로하게 되면, 야간 근로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시간제로 받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대상자는 월정액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월정액 급여가 기본급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되는 게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안 외우셔도 문제 푸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그래서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보시면,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그 다음에 저희는 거기 밑에 있는 기억이 잘 나와요. 기억이 이제 시험 문제에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기억이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들 관련돼서 이제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칠까봐 뭐를 들어놔요?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보험료 중에서 연 얼마까지요? 70만원. 그래서 그 70만원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는 요거 잘 내요. 사택 제공이익. 그래서 사택 제공이익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비출자 임원하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출자 임원하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사택 제공이라는 게 이제 잠자는 거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뭐 지방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택 제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집이 없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잘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나 이런 데 이제 보면은 사택 제공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출자 임원이나 우린 일반적으로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한테 사택을 제공하는 거 관련돼서는 종업원이 뭐 낼 필요 없다? 세금 낼 필요 없다라고 되어 계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자금 대출로 인한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사택 제공은
근로소득이 아니고요. 기타의 임원이나 사용인은 아니고 나머지는 다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회사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복지 차원으로 직원들한테 저리로 해서 싸게 해서 그 주택자금 대출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저리 뭐 무이자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자율이 뭐 1%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작게 해서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거둘 거냐 말 거냐를 정해야 되는데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다 걷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근로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거두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까지 안 내요? 세금까지 안 내. 그러면은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 걷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큰 회사 관련돼서는 뭐를 더 걷겠다? 세금을 더 걷겠다. 왜냐면 중소기업에서 이런 거 할 일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과세인데 저희 시험은 비과세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것들 위주로 추후에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그래서 근로소득은 총금액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인데요. 363페이지에서 요거 하나는 외워주셔야 돼요. 거기 제일 밑에 박스 보시면 500만원 이하는 몇 프로라고 되어 계시죠? 70%. 요거는 좀 외워주십시오. 저희 문제 푸는데 좀 중요합니다. 그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 저거 좀 봐주세요. 일용근로자. 그래서 우리 일명 일용직이라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중에서 일당 받으실 때 15만원까지는 15만원은 여기는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15만원 이하 15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왜냐면 15만원까지는 뭐 하도록 되어 있냐면 세금을 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만원까지는 세금을 빼고 뭐해라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 아니고 그거는 상시근로자 정규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건설노동자는 1년, 그 다음에 하역작업 종사자는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 그러면 오래 쓰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급여 우리 월급 받는 거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그래서 우리가 근로를 한 달 동안 제공했어. 그러면 몇 달치 월급 받는 거예요? 한 달치 월급. 그런 식으로 이제 받도록 되어 있으시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나오면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 그래서 그것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인정상여 요거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그 다음에 퇴직소득 초과액은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 그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이라 그래서 간이세액 조견표라고 있어요. 거기 364페이지 보시면 간이세액 조견표라고 있는데 요거는 국세청에서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놨냐면 이거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국세청에서 만들어 놨는데 뭘 만들었냐면 얼마 버는지 그 다음에 가족이 몇 명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만큼 세금을 거두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정도 세금을 거두면 돼라고 아예 만들어 놓은 게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그래서 거기 연금소득 보시면 연금소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돈 받는 거를 무슨 소득이라고 하세요? 연금소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그 과세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과세 체계 보시면은요. 일단 불입 단계, 그래서 회사하고 개인하고 내죠. 그 다음에 공적연금 관리기관, 일명 국민연금관리공단 있죠. 거기에서 받아서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데 우리 그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 부어야 돼요? 10년 이상. 그래서 몇 회 이상이에요? 현재는 120회 이상. 뭐 이거 늘린다 줄인다라고 말은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이 10년 이상 120회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20회가 넘으면 연금으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0회가 안 되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일시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한 번에 다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라 그래서 연금소득에 맞춰서 세금을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 외가 되면은 퇴직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이 돼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받으시면은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퇴직소득이 돼요. 그래서 퇴직소득이 되기 때문에 무슨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퇴직소득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만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저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금소득의 과세제도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지문 보시면 공적연금제도. 그래서 공적연금은 말 그대로 이제 공적으로 세금을 내는 게 이제 공적연금제도인데 공적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에요. 요게 이제 무슨 연금이에요? 공적연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뭐 퇴직연금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연금 요런 것들이 이제 사적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36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요 연금소득공제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연금소득공제는 900만원 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그래서 첫 번째로 공적연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적연금인데 아직까지 저희 시험에서는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사적연금으로 받으실 때에 공적연금은 연말정산합니다.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하실 거 없어요. 대부분 국가에서 거의 다 해드리니까
특별히 하실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일 보시면 55세에서 70세 미만이 받으실 때는 세금 5% 내셔야 되고 70에서 80세면은 4%, 80세 이상은 3%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신형 연금이라고 있어요. 사적연금 중에서 죽을 때까지 받는 거. 그래서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드는 건데 뭐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종신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받으시면은 몇 프로 세금 내시면 되세요? 4%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369페이지 기타 소득 잘 나와요 시험에. 이론 문제. 실기는 다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실기는 다 근로소득인데 이론에서 기타 소득을 좀 잘 내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기타 소득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 주세요. 어떻게 쓰시냐면은 일시적이고 우발적.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 그래서 어디로든 안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나머지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세요?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명 기타 등등 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열거주의 과세 방법. 그래서 열거주의라는 건 열거된 것만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뭐냐 비트코인 있죠. 코인 관련돼서 세금을 못 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열거주의예요. 그래서 열거가 안 되어 있으면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소득 우선의 원칙. 요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다른 거하고 겹쳐. 그러면은 다른 거 관련돼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기타 소득이 꼴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종류 보시면은요 기타 소득의 구체적 범위. 그래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저권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거. 그래서 거기 밑에 당구장 표시로 이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거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작자 외, 저작자가 아닌 사람. 그래서 이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상속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속 같은 걸로 받으신 분들은 무슨 소득으로 내는 거세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영화,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이런 것들도 이제 무슨 소득으로 보는 거세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답 맞추기 위한 건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무슨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 많아요. 원래는 거기에 있는 내용들 다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데 제가 해본 결과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요. 그래서 광어권, 어권,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어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그 다음에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무슨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 370페이지에 있는 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370페이지 거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370페이지 보시면 요거 잘 나와요. 일시적인 인적 영역.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1번 잘 나옵니다. 1번하고 2번.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고용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고용관계가 있으면은 그거는 근로소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뭐를 받았을 때요? 강연료 받았을 때. 그래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잘 나가는 뭐 연예인들은 많이 안 하는데 정치인이야. 아니면은 뭐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느 학교라던가 아니면 어느 회사 예전에 이제 뭐 이것 때문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뭐 김재동 씨가 이제 강연을 했었죠. 근데 김재동 씨의 직업은 강연가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연예인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받으시는 거는 기타 소득으로 내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강연하는 것들. 그 다음에 2번 요즘에 이런 거 많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요즘에 이런 심사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심사할 경우에 그것도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에요. 왜냐면 그분들 직업은 연예인이지, 예,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요, 거기 4번에 보시면 상금 또는 당첨금의 불로소득, 요것도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결론은 그냥 돈 벌면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그 다음에 복권, 경품권, 그 다음에 사행행위, 그 다음에 한국마사회에 따른 뭐 승마투표권, 우리 승마장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도 이제 돈을 벌었으면 그에 따른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 그 다음에 슬롯머신, 네, 뭐 정선 가면 카지노 같은 것들 있죠. 네, 그런 거 관련돼서도 돈을 버셨으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뭐 받으셨을 때요? 보상금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이거는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지갑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줬다. 근데 그 지갑에 돈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돈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10%인가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뭐 직접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생이 택시에다가 월급 주려고 꺼낸 돈을 그대로 두고 내리신 사업가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해서 찾게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업가분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내가 이 학생의 대학교 관련된 등록금을 다 뭐 해주겠다, 내주겠다 라고 이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무슨 소득을 내셔야 된다? 기타 소득. 계속 주시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그래서 우리가 뭐 문예창작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문학이나 뭐 학술, 미술, 음악 이런 거 관련돼서도 계속 버는 게 아니고 잠깐 동안 돈 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 관련돼서도 뭐를 거두시겠다? 세금을 거두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일시소득 보시면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해당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 그 다음에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3번의 사례금. 근데 여기에서는 6번 잘 나와요. 371페이지 동그라미 6번 보시면 뇌물,
그 다음에 알선 수재, 그 다음에 배임 수재, 이런 것들도 기타 소득으로 내셔야 돼요. 그래서 뇌물 받아먹다가 걸리면은요, 그 부분 관련돼서도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가 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저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다 뇌물이에요. 알선 수재는 알선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만약에 건축 쪽 관련된 공무원이야. 근데 누가 와갖고 나한테 건축 잘하는 사람 소개해달래. 그러면 알선해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예, 결론은 다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 다 뇌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뇌물 먹었다 걸리면 이제 벌금도 물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저기 밑에 보시면은 371페이지 제일 밑에, 예, 거기 보시면 공익법인 상금,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인데요. 저는 이거를 경연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많잖아요, 경연소득. 뭐 예전에 뭐 K-팝 스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트로트 관련돼서도 요즘 많이 하죠. 예, 요즘에 뭐 춤 관련돼서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1등 하면은 상금 받잖아요. 거기에 80%가 필요경비예요.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뭐냐면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1억을 받으면 8천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 관련돼서 많이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경연대회에 나가서, 예, 그 기간 동안에 노력한 거를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닐까. 실질적으로 80%만큼 돈을 쓴 건 아닐 겁니다. 예, 당연히 그만큼 돈을 쓴 건 아니겠지만 국가에서는 일단 노력을 해서 1등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60%. 저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뭐 거기 보면 뭐 회사의 광고일 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걸로 못 외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면 경연소득은 80%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프로 빼주시라고요? 60%.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설명 조금 더 드리면, 과거에 그 뭐냐 미스터 트롯에서 1등 하신 분이 그 1억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네, 1억 받으면, 네, 요게 이제 상금이에요. 1억 받으면은 8천만 원 뺍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2천만 원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일반적으로 몇 프로 곱하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20%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소득은. 그럼 20% 곱하면은 400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400만 원. 그래서 임영웅 씨인가? 그분이 아마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 자기가 상금 받은 거 부모님 드렸대요. 근데 부모님 드릴 때 세금까지 채워서 드렸다라고 얘기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세금이 400만 원입니다. 아주 높지는 않아요, 세율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외워야 되는데 372페이지 보시면 무조건 분리과세라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몇 프로라고 있으세요? 20%라고 있어요. 네, 몇 프로라고 있어요? 20%. 네, 근데 3억 원 초과분은 몇 프로 내라고 되어 있죠? 30%. 그래서 이거 나중에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우실 게 하나 더 있는데, 저기 373페이지 보시면, 하나가 아니구나. 373페이지 보시면 조건부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얼마 잘 보시냐면 3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자는 2천이었거든요. 근데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기타 소득 금액 20%라고 되어 있는데 3억 원 넘는 건 몇 프로라고요? 30%. 그 다음에 봉사료는 몇 프로 세금 떼요? 5%. 근데 요거는 추후에 암기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거기다 밑줄만 치고 쉴게요. 과세최저안이라고 있어요. 네, 과세최저안에다가 밑줄 치실 건데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5만 원에다 밑줄 치세요. 5만 원. 그래서 이것만 설명드리고 쳤다가 마지막 시간에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아마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해서 아마 한 해 정도 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잘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주말에 연락을 좀 주세요. 아마 많이는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조금 더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하고 관련 없는 걸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험하고 관련 있는 부분들 중에서 뭐 나는 결산 연습을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론을 조금 더 풀고 싶어. 예, 그런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조금 더 풀어 드릴게요. 그 정도 시간은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나가면. 그래서 그 과세최저한 5만 원인데 이게 뭐냐면 5만 원이 안 되면 세금 안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로또 복권 4등이 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5만 원으로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비율로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등인데도 은행을 가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5만 원이 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비율로 주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 귀찮잖아요. 은행 가서 받아야 되고 서로 귀찮으니까 5만 원으로 통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4등은 무조건 얼마만 받자? 5만 원만 받자.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4등이 걸리더라도 어디 안 가도 돼요? 은행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게 5만 원이 괜히 바뀐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경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나머지 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